안녕하세요. 반야의 서재입니다. 지난번 박동창님의 2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고 올렸던 영상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무렵부터 다시 시작했던 맨발 걷기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7월 12일 방송되었던 생로병사의 비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된 것도 있고요. 또 오늘 소개드릴 책을 통해서도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어요. 맨발 걷기의 핵심 이론이 크게 지압 이론과 접지 이론인데요. 그 중에서도 접지 이론에 대한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어서 왜 접지를 해야 하는지, 왜 맨발로 흙위를 매일매일 걸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해준 고마운 책입니다. 어떤 분이 맨발 걷기는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건강 적금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바로 호리 야스노리의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입니다. 저자 호리 야스노리는 일본 기후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쇼와대학교 의학부 객원 교수이며 닥터3 의과학연구소 소장으로서 인류의 건강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힘쓰고 계시며 아사히 치과 원장으로서 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체내 정전기 이론은 그 어디에서도 소개된 적 없는 호리 박사만의 이론인데요. 정전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봤자 체 표면의 정전기만 알고 있을 뿐 우리 몸속에서도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쌓여서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자인 호리 야스노리가 최초입니다. 네, 체내 정전기는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저자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몸속은 물론 뇌 속에서 항상 정전기가 발생하며 그 정전기가 쌓이면 몸속에서 벼락이 치고 그 결과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체내 정전기가 질병의 원인이라면 정전기만 제거하면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뒤를 잇는 내용이다. 간단하게 체내 정전기를 제거해서 건강해지는 방법도 소개하고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서 병이 호전된 사례도 함께 보여줄 것이다. 물론 질병의 원인은 체내 정전기가 다는 아니다. 스트레스, 식생활, 운동 부족, 골격의 이상, 환경오염 등 질병의 원인을 하나하나 들자면 끝이 없다. 불씨, 산소, 발화물질, 열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불이 나듯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병에 걸린다. 이 원인들을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제거한다면 병의 발증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하나가 바로 체내 정전기이며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도 몸에서 빼낼 수 있다. 네, 실제로 저자 호리 야스노리 박사의 병원에는 난치병 환자가 많이 찾아오는데 대부분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내면 거짓말처럼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책 속의 내용 중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찰이 일어나면 반드시 정전기가 발생한다. 정전기는 둘 이상의 절연체, 즉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가 마찰할 때 발생한다. 초등학생 때 책받침으로 머리를 문질렀다가 떼면 머리카락이 딸려 올라가는 것을 봤을 것이다. 이는 책받침과 머리카락의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체내에서는 주로 적혈구와 혈관 혹은 적혈구끼리의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한다. 훨씬 미약한 마찰로도 정전기는 발생한다. 인체가 감지하지 못할 뿐 우리 몸 주변의 모든 곳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기가 통하는 성질의 금속, 즉 도체에서도 정전기는 발생한다. 전기 저항이 높은 경우 전기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는 빠져나갈 곳을 잃고 그 자리에 머물러 정전기가 된다. 즉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이라 해도 고무 위에 놓아두면 정전기가 쌓인다. 몸속에서는 어떨까? 심장은 1분에 60에서 70회 뛰고 혈관 내부로는 혈액이 흐른다. 림프액도 흐른다. 기관을 거쳐서 폐로는 공기가 들어온다. 음식물도 식도를 타고 내려와 위와 장을 통과한다. 이들 모두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도 당연히 정전기가 발생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대과학을 부정하는 격이다. 보통 정전기는 건조한 환경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몸속은 온통 수분이지 않은가? 몸속에서 어떻게 정전기가 일어날까? 정전기는 습도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습도가 높을 때 정전기로 인해 빠지직거리지 않는 이유는 정전기가 수분을 함유한 대기 중으로 부드럽게 방출되기 때문이다. 습도가 높든 낮든 방전되는 방식이 다를 뿐 정전기는 똑같이 발생한다. 이 사실을 잘 알려주는 현상이 벼락으로 벼락은 정전기다. 정전기 중에서도 왕 중의 왕이라고 보면 된다. 나보다 1살 연상인 친구의 사진이다. 그는 머리 전체가 듬성듬성 벗겨져서 침울해했었는데 내 조언에 따른 결과 지금은 머리카락이 꽤 많이 났다. 그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성격이다. 무조건 내 지시에 따라 매일 정원에 소금물을 뿌리고 그 위를 맨발로 걸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흙을 만졌다. 처음 20일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끈기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 이쯤에서 슬슬 포기를 하는데 그는 호리 선생이 틀릴 리 없다며 내 말을 믿었고 머리카락이 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놀라운 일은 40일이 지나면서부터 일어났다. 두피에 솜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네, 듬성듬성했던 머리가 40일 뒤에는 많이 자라났네요. 한때 LBA라고 해서 혈액 상태를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가 유행했었다. 이 검사에서는 혈관 속을 흐르는 적혈구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둥근 탁구공 모양의 적혈구가 통통 튀듯이 흐르는 혈액은 건강한 혈액이다. 병이 있는 사람의 혈액은 적혈구끼리 뭉쳐 있거나 염주처럼 이어져 있다. 쉽게 말해 적혈구가 각자 떨어져 있는 혈액이 맑고 건강한 혈액이고 뭉쳐서 끈끈하다면 건강하지 못한 혈액이라고 보면 된다. 적혈구는 혈액 속 다양한 성분과 수분, 혈관벽과 서로 스치면서 흐른다. 그러니 그곳에서도 당연히 정전기가 발생한다. 모든 적혈구의 표면이 음전하로 대전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같은 전하를 띤 적혈구들은 서로 반발하게 되어 달라붙지 않고 튕겨져 나간다. 하지만 적혈구 표면의 대전 균형이 무너져서 어떤 적혈구는 음전하로 또 다른 적혈구는 양전하로 대전된다면 어떨까?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끌어당겨서 달라붙어버린다.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혈액의 모습이다. 이런 경위로 나는 몸속에는 항상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전기가 적절한 양으로 균형 있게 존재할 때는 매우 건강하지만 양이 너무 늘어나거나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체내에서 대량의 정전기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적혈구 표면의 전하에 이상이 생겨서 원래대로라면 음성으로 대전돼야 할 적혈구 표면이 양전하로 대전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 결과 혈액 속에는 음전하를 띠는 적혈구와 양전하를 띠는 적혈구가 공존하게 되고 그 둘이 만나면 당연히 달라붙는다. 이로 인해 혈액이 끈끈해진다. 적혈구는 못의 혈관을 흐를 때면 제 몸을 접고 구부린다. 그런데 적혈구가 두세씩 달라붙어 있으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관을 막아버린다. 혹은 혈관벽에 달라붙는 경우도 생긴다.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적혈구는 혈류의 악화를 초래한다. 적혈구는 세포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회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적혈구가 서로 뭉친 탓에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면 말초신경의 세포는 산소 부족과 영양 부족을 일으키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축적되어 결국에는 사멸한다. 수족냉증이 그 초기 증상이다. 그리고 이어서 내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적혈구가 달라붙지 않게 할 것.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수칙이다. 천지를 창조한 신은 혈관을 무수히 쪼개놓음으로써 운동 에너지를 되도록 작게 줄였고 정전기가 발생하기 어렵게 인체를 설계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흐르는 혈액이 혈관과 스치면서 대량의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적어도 1분 동안 신체를 한 바퀴 돈다고 봤을 때 하루에 1440바퀴를 일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벼락은 공기와 공기, 얼음과 얼음이 서로 마찰해서 생긴 정전기 덩어리이다. 이때의 마찰 계수는 혈관과 혈액, 혈액과 혈액의 마찰 계수보다도 훨씬 낮다. 그런데도 그렇게나 강력한 벼락이 발생하고 있으니 혈액의 흐름으로 생긴 정전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었다. 그에 비례해 현대인은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그 영향으로 암을 비롯한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다. 사실 스트레스와 체내 정전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 마당에 물을 뿌리면서 호스 끝을 꽉 눌러주면 세찬 기세로 물줄기가 쭉 뻗는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혈관은 꽉 쥔 호스 상태라고 보면 된다. 흐름이 거세진다. 유속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도 커진다. 즉 혈액과 혈관벽 사이의 마찰이 갑자기 커지면서 당연히 정전기의 양은 늘어나게 된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관 내부는 매우 큰 마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완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정전기가 발생한다. 현대인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산다. 아침에는 만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 혹은 등교하고 낮에는 회사나 학교에서 일 혹은 공부를 하느라 긴장하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잔업이나 야간 학습에 시달린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내내 이어지는 것이다.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있다 보니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긴장을 풀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정도면 대량의 체내 정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봐도 좋을 상황이 아닌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생활하면 당연히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니 정전기 측면에서 봐도 스트레스는 건강에 큰 적이 확실하다. 정전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에 쌓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는 뭐가 있을까?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이나 글리세린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다. 그러니 체내에서 발생한 정전기는 지방이나 글리세린에 차곡차곡 쌓인다. 배 주위의 지방, 특히 내장에 쌓인 지방은 매우 위험하다. 대사증후군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복부 비만인데다 체중도 꽤 나가기 때문에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의 양도 많아져서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즉 정전기 자체의 발생량도 늘어나는 데다 지방에 잔뜩 쌓이기까지 한다. 몸에 좋을 리가 없다. 대사증후군이 나쁘다는 이유가 정전기 하나만은 아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다. 정전기가 몸속에서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그때마다 몸 밖으로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정전기가 축적될 때다. 다시 말하지만 정전기는 지방이나 글리세린에 쌓인다. 지방은 배 주변을 비롯해 우리 몸 전체에 존재한다. 일례로 적혈구나 혈관벽의 세포에는 지방과 글리세린 양쪽 모두 대량 함유되어 있다. 혈류 때문에 생긴 정전기는 접지나 미네랄로 중화되지 않는 한 적혈구의 세포막과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인다. 체내 정전기가 세포에 쌓였을 때 나타나는 폐해 중 하나로 부종이 있다. 부종은 그 뒤에 다양한 질병이 숨어 있거나 혹은 질병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때 얼굴을 작게 만드는 미용법이 유행이었는데 굳이 어려운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면 붓기가 빠지면서 불과 몇십 초 만에 작아진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독과 정전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세포 단위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된다. 정전기가 쌓였을 때 생기는 두 번째 폐해가 독성이기 때문이다. 잘 알고 있듯이 복어독은 일단 중독되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맹독이다. 독의 작용을 알려면 세포에 대해 좀 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세포 안쪽에 칼륨 이온과 세포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서로 들락날락하며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세포막에는 나트륨 이온만을 통과시키는 장소와 칼륨 이온만을 통과시키는 장소가 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이온 통로라고 부른다. 복어독인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의 약 850배나 되는 독성을 지닌다. 이 독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는 급격히 죽는다. 그 원인은 테트로도톡신이 나트륨 이온의 출입구인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나트륨 이온 통로가 차단되면 신경세포는 정보 전달에 필요한 전이를 만들 수 없게 되고 일반 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에 마비가 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마침내는 사망한다. 독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문을 독성학이라고 한다. 독성학에서는 거의 모든 물질에 많든 적든 독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설탕이나 식염도 대량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독은 대개 동물이나 극물에 상당할 정도의 독성이 있는 물질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전기를 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르나 몸에 쌓인 정전기가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복어나 정갈의 독과 그 작용 방식이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서 더욱 골치 아프다. 체내 정전기가 복어나 전갈의 독처럼 급성 독성은 없지만 야금야금 세포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독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 몸에서 벼락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뇌 속 신경세포다. 신경세포는 뉴런이라고도 하는데 정보 전달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신경세포는 전신에 퍼져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은 당연히 뇌다. 뇌 속에는 약 140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신경세포 하나가 약 2,000개의 신경세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하니 뇌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신경세포가 밀집해 있는 뇌라는 장기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의 소비량도 상당하다. 무게만 따지면 몸 전체의 2%에 불과하지만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20%나 된다.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말은 곧 그만큼의 혈액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전체 혈류의 20에서 30%가 뇌로 가서 인간의 지적인 생명활동을 유지시켜준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어떤 신체 기관보다도 많은 혈액이 흐르는 뇌에서는 그 어떤 신체 기관보다도 많은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다가 뇌의 대부분은 인지질을 비롯한 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정전기는 지질에 쌓인다. 정전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기에도 쌓이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이 뇌 속에 조성돼 있다. 이 말은 뇌 속에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벼락이 일어나기 쉽다는 뜻이다. 벼락이 떨어지기 쉬운 곳으로 돌기 부분을 들 수 있다. 피뢰침을 떠올려보자. 피뢰침은 공중 방전이 일어나기 쉽도록 끝을 뾰족하게 만든 봉 모양의 도체로 보호할 건물의 꼭대기 부분에 설치한다. 엄청난 전류에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 접지선을 피뢰침 본체에서 지면까지 늘어뜨린 다음 땅속에 매설된 동판 등에 접속시킨다. 그러면 벼락이 칠 때 피뢰침과 접지선이 전류의 통로가 되어 건물의 피해를 방지한다. 정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는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에 떨어진다. 그 이유는 전기는 가장 흐르기 쉬운 경로를 통과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기는 절연 저항이 지극히 높다 보니 벼락은 무조건 공기를 가장 덜 거치는 길을 통과하려 한다. 그래서 전기는 뾰족한 곳에 떨어지기 쉬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몸속에서는 수상돌기처럼 뾰족한 부분이 많은 신경세포에 벼락이 많이 내리칠 것으로 추측된다. 또 절연되지 않은 랑비의 결절도 위험하다. 결과적으로 신경세포는 벼락의 위험에 노출된 세포라고 할 수 있다. 네, 저자는 이렇게 뇌신경세포에 있는 지방과 글리세린에 정전기가 쌓였다가 우르릉 쾅쾅하고 수상돌기, 축삭, 랑비의 결절, 시냅스에 벼락이 떨어지면 이로 인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장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채로 오래 사는 건 결코 기쁜 일이 아니다. 장수를 누리려면 마음도 머리도 몸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야 한다. 하다못해 알츠하이머병만은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예방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다. 사실 내가 체내 정전기를 빼내야 한다고 목청껏 주장하는 데에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한 종류로 뇌의 신경세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뇌가 위축된 탓에 지능 저하나 인격의 붕괴가 일어나는 질병이다. 치매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가 알츠하이머형 치매이고 다른 하나가 뇌혈관성 치매이다. 치매와 정전기의 관계를 보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신경세포에 벼락이 떨어져서 생기고 뇌혈관성 치매는 정전기가 혈관벽에 쌓인 탓에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긴다고 본다. 어느 쪽 치매이든 정전기를 빼면 예방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한창 일할 나이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을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본인이나 가족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암보다도 가혹한 질병인지 모른다.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지만 딱히 이거다 할 만한 것은 없다. 원인을 모르니 치료법도 오리무중이다. 우울증도 해마다 늘어나 환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원인도 특정할 수 없다. 나는 알츠하이머병과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정전기라고 생각한다. 또 벼락이 신경세포를 직격하면 정보의 단절 혹은 전달 이상이 생긴다. 종종 구름 속에서 벼락이 번쩍이는 모습을 보는데 구름을 뇌라고 생각하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상상이 간다. 내가 관찰한 결과 치매 환자의 대부분은 회사원이나 실내에 틀어박혀서 글을 쓰거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의사들도 많다. 취미로 흙이나 바닷물과 접하면서 몸속의 정전기를 빼내면 좋지만 그런 취미도 없는 사람은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몸속에 강력한 벼락이 발생하기 쉽고 당연히 치매에 걸릴 위험성도 높다. 정전기를 빼면 알츠하이머병이나 우울증이 나을까요? 자주 받는 질문이다. 우울증은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은 정전기를 빼냈다고 해서 낫지 않는다. 하지만 정전기를 빼내면 예방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알츠하이머병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예방을 위해서, 알츠하이머병이란 진단을 받은 사람은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반드시 정전기를 빼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체내에서 발생한 벼락에 의해 신경세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체내 정전기가 초래하는 최대의 공포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체내 정전기를 마중물 삼아 벼락과 맞먹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체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저자는 또한 정전기가 쌓여 생기는 벼락이 오존과 이산화질소라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요. 세포는 이렇게 체내 정전기에서 나온 벼락의 공격을 받고 거기다 벼락 때문에 발생한 오존과 이산화질소라는 활성산소의 공격까지 이중으로 받게 되니 암에 걸린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벼락이 세포를 직격해서 유전자가 손상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벼락은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 질병의 이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디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 아토피, 탈모, 노화, 치매 등등 대부분의 병의 근원을 캐보면 결국 정전기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몸의 비만도가 큰 씨름 선수들은 땀을 흘리며 흙 위에서 맨발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즉 체내 정전기를 빼기 쉬운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저자는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는 것이 질병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몸속에 있는 정전기를 빼기 위한 7가지 생활수칙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정전기 빼는 법은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 우선 맨발로 흙 위를 걷는 방법이 있다. 옛날에는 집신을 신고 길을 걸어 다녔다. 맨발로 흙을 밟고 풀을 밟으면 자연스럽게 몸속에 정전기가 빠져나갔다. 그러다가 신발을 신게 되면서 정전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고 다니자. 건강은 맨발에서 시작된다. 바닷물이 밀려오는 해변이면 더더욱 좋다. 바닷물에 젖은 모래사장을 걸으면 정전기가 제일 잘 빠져나간다. 밭일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밖에서 흙을 주무르다 보면 기분도 개운해진다. 낚시도 좋다.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바위나 흙을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물론 해수욕도 효과가 좋다. 다만 아토피 환자들은 바닷물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파도치는 해변에서 노는 정도로 참는 편이 좋다. 접지는 매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흙을 만지는 방식으로 접지를 했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접지를 했는데도 여전히 몸속에 정전기가 잔뜩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접지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막기 위해서 가전제품에도 적용되는 대중적인 방법이다. 지구가 거대한 도체이며 대지의 표면은 전위가 제로라는 점을 이용해서 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접지 방식은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정전기 방전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의 성질은 접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편리하다. 도체는 어딘가 한 곳만이라도 접지시키면 순간적으로 거의 모든 정전기가 대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체일 경우에만 접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절연체가 대전된 경우에는 체내 정전기를 접지해도 전하는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절연체는 접지를 해도 정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도체에는 효과적인 접지도 절연체에는 즉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전기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즉, 표면의 정전기는 쉽게 뺄 수 있지만 체내 정전기는 쉽게 빼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파도치는 해변을 걸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몸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같이 해야 한다.
체내 정전기는 서서히 빼는 수밖에 없다. 한 달에 한 번은 백사장을 걷고 평소 흙을 만지는 습관을 지속해야만 체내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네, 맨발 걷기 국민운동을 하고 계시는 박동창님도 맨발 걷기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돗물이나 수영장, 목욕탕, 그리고 욕조에서도 접지선을 연결해서 접지를 하는 것도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접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체내 정전기를 빼내려면 매우 지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주 작은 노력들을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작용을 한다. 그것도 서로 기량하거나 도우면서 작용한다. 모든 질병을 파고들면 미네랄 결핍이라는 원인에 도달한다고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말했다. 체내로 들어온 미네랄은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데 바로 이 이온화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킨다. 그 영향으로 뭉쳐있던 적혈구가 서로 떨어지고 혈관벽에 달라붙었던 물 분자도 혈류를 타고 흘러가 버린다. 따라서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현미밥에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어패류, 된장과 각종 절임식품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면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문과생이었던 제가 이 책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서 영상이 더 늦어졌는데요. 이 책을 통해 접지에 대한 중요성, 맨발 걷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크게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매일매일 땅과 접지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야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